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는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40년이면 청년이 노인이 되고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며 사랑이 증오로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지. 나는 그 긴 세월 동안 한 여자와 함께 살았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함께 살았다기보다는 같은 집에서 숨을 쉬었다고 해야 맞을 거야. 내 이름은 강태준이고 올해 75이야. 젊었을 때 나는 꽤 잘 나가는 사업가였지. 부동산에 손을 댔는데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하나, 안목이 있었다고 해야 하나. 지금은 황량한 땅처럼 보이는 곳들이 언젠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라는 걸 알아봤거든. 그렇게 조금씩 땅을 사모았어. 강남이 개발되기 전, 분당이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판교가 테크노밸리로 변하기 전에 말이야. 아내 서윤이를 처음 만난 건 내가 30살 때였어. 그녀는 26이었지.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괜찮았지. 단정한 외모의 점잖은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거든. 그게 좋았어. 내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라는 사람을 봐주는 것 같았으니까. 결혼은 그해 가을에 했어. 단풍이 예쁘게 물든 어느 화창한 날이었지. 윤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내 곁으로 걸어왔고 나는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어. 사랑한다는 말도 했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했지. 그때는 진심이었어. 정말로. 결혼 첫 해는 괜찮았어. 아니, 좋았다고 해야 맞겠네. 윤희는 나름대로 좋은 아내였고 나도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지.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첫째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윤희는 아이에게만 집중했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 첫 아이니까 당연히 신경이 많이 쓰일 거야. 그런데 둘째 딸 수진이가 태어나고 셋째 아들 준호가 태어나도 똑같았어. 아니, 점점 더 심해졌지. 나는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 같은 존재가 됐어. 아침에 일어나면 학원비 좀 줘요. 저녁에 퇴근하면 민준이 과외 선생님 월급 줘야 돼요. 주말이면 수진이 피아노 바꿔줘야 하는데 얼마 필요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 아이들 교육에 돈이 드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지. 나는 이 가족에게 돈을 대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 아빠로서,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지갑이었어. 여보, 오늘 회사에서 큰 계약 성사됐어. 그래요? 그럼 수진이 유학 보낼 수 있겠네요. 미국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여보, 오늘 내 생일인데. 아, 맞다. 깜빡했네요. 근데 민준이 학원 상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나중에 케이크라도 사올게요. 케이크는 사오지 않았어. 그날도, 그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아이들도 크면서 엄마를 닮아갔어. 아니, 어쩌면 윤희가 그렇게 키운 건지도 몰라. 민준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어. 아빠,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옷 입고 다니지 마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아빠, 발표회 오시지 마세요. 다른 애들 아빠는 다들 멋있는데 아빠는 촌스러워요. 수진이는 더 직설적이었지.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이번 달에 벌써 3번째야. 아, 그러니까요. 친구들은 다들 명품 가방 사는데 저만 없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학교를 다녀요.
준호는 그나마 나았지만 그것도 중학교 때까지였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는 형과 누나를 따라 하더라고. 나는 외로웠어. 같은 집에 살면서도 혼자였지.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잠들 때도 혼자였어. 윤희는 내 옆에 누워 있었지만 그건 그냥 육체만 있는 거였어.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20년이 흘렀어.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거기에는 지치고 늙은 남자가 서 있었어.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 머리는 반쯤 벗겨졌고 눈가에는 주름이 잔뜩 생겼고 등은 굽어 있었어. 그리고 그날 나는 결심했어. 이대로 살 순 없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이혼, 50 중반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 게다가 아이들도 다 컸고,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만만치 않을 거야. 그때 우연히 신문에서 한 기사를 봤어.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만약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이 가족이 어떻게 행동할까? 처음에는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었어.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정말로 해보기로 결심했어. 치매 환자인 척하기로 말이야.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은 아니지. 하지만 나는 알고 싶었어. 이 가족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혹시 아주 조금이라도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지. 준비는 철저하게 했어. 먼저 치매에 대해 공부했지. 증상이 어떤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환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의학 서적도 사서 읽고 인터넷으로 자료도 찾아봤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수기도 읽었지. 그리고 조금씩 연기를 시작했어. 아주 미묘하게 천천히. 열쇠를 자주 잃어버리는 척했어. 방금 한 말을 다시 물어봤어. 약속을 깜빡하는 척했지.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 아니,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맞겠네. 여보, 오늘 뭐 먹기로 했죠? 아침에 말했잖아요. 불고기 해달라고. 아,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요즘 자꾸 그러시네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가볍게 넘어갔어.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하게 했어. 외출했다가 집을 찾지 못하는 척했지. 물론 집이 어딘지 알았지만 1시간 정도 동네를 배회했어. 그리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에 돌아왔지. 아빠, 뭐 하신 거예요? 창피해 죽겠어요. 이웃들이 다 봤다고요. 수진이의 첫마디였어. 걱정이 아니라 창피함이었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윤희가 말했어.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어. 귀찮음이 묻어났지. 병원비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 민준이가 중얼거렸어. 나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어.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 내가 이 가족에게 뭐였을까?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아프다는데 진짜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다음 날 병원에 갔어. 윤희가 따라왔지.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
기억력 테스트도 하고 MRI도 찍었지. 나는 일부러 틀리게 대답했어. 간단한 문제도 못 맞추는 척했지. 강태준 씨,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진단이었어. 물론 나는 멀쩡했지만 검사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어. 얼마나 진행될까요? 윤희가 물었어.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게 윤희의 두 번째 질문이었어. 내 건강 상태가 아니라 재산 관리. 그 순간 확신했어. 내 선택이 옳았다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 회의가 열렸어. 나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윤희와 아이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눴어. 아빠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민준이가 말했어. 그러니까요. 이제 일도 못 하시겠네요. 수진이가 맞장구 쳤지.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윤희가 결론을 내렸어. 그게 좋겠어요. 아빠 혼자 두면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요. 준호가 동의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멍하니 TV를 보는 척했지. 하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그들의 대화를 다 들었어. 명예 이전은 어떻게 하지? 변호사랑 상담해봐야 할 것 같아. 치매 진단서 있으면 성년 후견인 지정할 수 있대. 엄마가 후견인 되는 게 좋겠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어. 내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 나는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어.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였지. 치매 연기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어. 나는 점점 더 증상을 심하게 만들었지. 가족들의 이름을 헷갈리는 척했고, 밥을 먹었는지 기억 못하는 척했어. 가끔은 밤에 배회하기도 했지. 아빠, 준호예요. 민준이 아니고요. 아, 그래? 미안하다. 헷갈리네. 엄마, 아빠 진짜 심각한 것 같아. 그러게. 요양원 알아봐야 하나. 요양원.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본색이 더 드러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 어느 날 저녁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 아니, 드는 척했지. 문을 살짝 열어두고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 엄마, 아빠 명의로 된 땅이 얼마나 돼요? 민준이가 물었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꽤 될 거야. 강남에 땅 2개, 분당에 하나, 판교에도 있고. 와, 그럼 팔면 엄청난 돈이네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떴어. 그렇지. 근데 아빠 명의라서 함부로 못 팔아. 그래서 성년 후견인 절차 밟으려는 거야. 언제쯤 가능해요? 변호사가 다음 주에 서류 준비해 준대. 그럼 법원에 신청하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나 사업 시작하려면 돈 필요한데. 민준이었어. 내 아들, 내가 그렇게 아껴서 키운 아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 오빠만 생각하지 마. 나도 유학하려면 돈 필요해.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지. 너희 둘 다 줄 거야. 걱정 마. 땅 팔면 충분할 거야. 윤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 마치 이미 다 계획해둔 것처럼.
나는 그날 밤도 울었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 40년을 함께 산 가족이 이럴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돈만 벌어다 준 게 잘못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어. 멍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지. 윤희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도 맛을 느낄 수 없었어. 입에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질 뿐이었지. 아빠,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가야 해요. 윤희가 말했어. 변호사, 왜? 아빠 건강 문제 때문에요. 재산 관리 도와줄 사람 정해야 해요. 재산, 내 재산. 네, 아빠 혼자서는 어려우시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순순히 따라가는 척했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여러 서류에 사인했어. 물론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었어. 윤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서류였지. 이제 부인께서 재산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 남편 동의 없이 팔 수도 있나요? 윤희가 물었어.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희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라고. 나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 이 여자가 정말 40년을 함께 산 내 아내가 맞나? 그날 저녁 윤희는 아이들을 불러서 말했어. 오늘 법적으로 내가 아빠 재산 관리하게 됐어. 잘 됐네요. 이제 땅 팔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절차가 있어. 그런데 너무 대놓고 팔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무슨 의심이요? 아빠 치매잖아요. 그래도 친척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 특히 고모. 고모. 내 여동생 말이야. 태경이. 그 애는 착해. 어렸을 때부터 오빠, 오빠 하면서 잘 따랐지. 결혼해서 부산에 사는데 자주 연락하지는 못해도 명절 때마다 꼭 올라와. 고모는 상관없잖아요. 법적으로 엄마가 후견인인데.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귀찮아. 그들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었어. 내 재산을 나눠 가질 계획을. 그리고 나는 그저 지켜봤어. 멍하니 TV를 보는 척하면서 모든 걸 다 듣고 있었지. 일주일 후 윤희가 부동산 중개인을 집으로 데려왔어. 강남 땅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 위치면 평당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100평이니까 50억.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더 받을 수도 있고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대화를 들었어. 100평짜리 강남 땅. 30년 전에 산 거였어. 그때는 평당 100만 원도 안 했지. 지금은 5천만 원. 세월이 참 빠르다고 생각했어. 빨리 팔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금매로 내놓으면 금방 팔립니다. 다만 가격을 조금 낮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요? 10% 정도. 그러면 한 달 안에 팔립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윤희는 망설이지 않았어. 10%면 5억인데 그것도 아깝지 않은 모양이었어. 빨리 현금화하는 게 더 중요했나 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지. 가끔 중얼거리기도 했어. 여기가 어디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내 집. 네. 그래,
몰랐네. 그렇게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부동산 중개인이 돌아간 후 윤희는 아이들에게 전화했어. 강남 땅 팔기로 했어. 한 달 안에 팔린대. 와, 진짜요? 그럼 돈 언제 들어와요? 계약하고 한 달 후에. 그러니까 2달 정도면 되겠네. 그 돈으로 미국 유학할 수 있는 거죠. 수진이었어. 그래, 준비해. 학교 알아보고.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끄는 윤희는 혼자 미소를 지었어. 나는 그 모습을 봤지. 4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 행복해 보였어. 내 재산을 가로채는 게 그렇게 기쁜가 봐. 그날 밤 나는 다시 생각했어. 내가 이 연기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 언제쯤 진실을 밝혀야 하나.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 더 지켜봐야 했어. 그들이 얼마나 더 비열해질 수 있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 윤희는 강남 땅을 팔았고 45억을 받았어. 50억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엄청난 돈이었지. 그 돈으로 수진이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민준이는 사업을 시작했고 준호도 좋은 차를 샀어. 아빠 몫은 없나요? 누가 그런 질문을 했을까? 아무도 하지 않았어. 당연히 그들에게 나는 이미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윤희는 분당 땅도 팔려고 했어. 하지만 그때 태경이가 올라왔어. 오랜만에 오빠를 보러 왔다면서. 오빠,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치매예요, 고모. 윤희가 차갑게 말했어. 치매, 오빠가 언제부터? 몇 달 전부터요. 병원도 다니고 있어요.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나도 알아야지. 바쁘실 것 같아서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 태경이는 내 손을 잡았어. 오빠, 나야. 태경이. 알아. 나는 멍하니 그녀를 봤어.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 태경이. 내 여동생. 유일하게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 태경이? 응, 맞아. 오빠, 많이 아파. 잘 모르겠어. 여기가 어디지? 집이야. 오빠 집. 태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나는 고개를 돌렸어. 그 눈물을 보면 내가 울 것 같았거든. 태경이는 윤희에게 따져 물었어. 형수,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말했잖아요. 치매예요. 병원은 어디 다녀요? 삼성병원이요. 검사 결과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왜요? 의심하는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오빠인데 당연히 걱정되잖아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못 찾겠어요. 그럼 내가 병원 가서 물어봐도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태경이는 정말로 병원에 갔어.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내 상태를 물어봤지. 의사는 진단서를 보여줬고 태경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왔어. 진짜 치매네. 오빠, 왜 이렇게 됐어? 태경이가 내 손을 잡고 울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연기를 계속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태경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았어. 윤희의 태도가 너무 차갑다고,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말했거든. 형수,
오빠 요양 잘 시켜주고 계시죠? 당연하죠. 근데 오빠 방이 왜 이렇게 좁아요? 원래 침실 쓰셨잖아요. 거기는 내가 쓰고 있어요. 오빠는 혼자 있는 게 나아서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그래요? 그게 나은가요? 네, 의사가 그러래요. 거짓말이었어. 의사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윤희가 그냥 나를 작은 방으로 쫓아낸 거지. 넓은 안방을 혼자 쓰고 싶어서. 태경이는 며칠 머물다가 내려갔어. 떠나기 전에 나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 오빠, 내가 자주 올라올게. 괜찮아.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 태경이가 떠난 후 윤희는 또다시 부동산 중개인을 불렀어. 이번에는 분당 땅을 팔기 위해서였지. 이 땅도 시세가 좋습니다. 빨리 팔리실 거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30억은 가능합니다.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또 하나의 땅이 팔려나갔어. 내가 30년 전에 산 땅.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와 상가가 즐비한 곳이 됐지. 그 땅을 윤희가 팔아치웠어. 민준이는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했어. 준호는 집을 샀고 수진이는 미국에서 더 좋은 학교로 편입했어.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 나를 제외하고는 나는 점점 더 투명 인간이 돼갔어.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 그저 방에 처박혀 있으라는 식이었지. 아빠, 밥 드세요. 그게 윤희가 하루에 나한테 하는 유일한 말이었어. 밥 먹으라는 것. 그것도 쟁반에 담아서 방문 앞에 놔두고 가는 식이었어. 나는 외로웠어. 같은 집에 사는데도 혼자였어. 사람이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싶었어. 밤이면 창문을 통해 달을 봤어. 저 달도 외로울까? 혼자 하늘에 떠 있으면 외로울까? 그러던 어느 날 윤희가 판교 땅까지 팔려고 했어. 그게 마지막 땅이었어. 그 땅만 남겨두면 나중에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윤희는 그것까지 다 팔려고 했어. 이 땅이 제일 비쌉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근처라서 60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요? 네, 땅이 넓기도 하고 위치도 좋습니다. 좋아요. 팔아주세요. 나는 그때 생각했어.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그들의 본색은 충분히 봤어. 이제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됐어.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 정말로 이 가족 중에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그래서 어느 날 밤 나는 일부러 쓰러졌어. 거실에서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았지. 윤희가 발견했어. 여보. 그녀가 나를 흔들었어. 하지만 나는 눈을 뜨지 않았어. 애들아, 아빠가 쓰러졌어. 민준이, 준호가 달려왔어.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숨은 쉬고 있어. 그냥 기절한 것 같은데.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조금 기다려봐. 깨어날 거야. 윤희는 119를 부르지 않았어. 그저 나를 소파에 눕히고 기다렸지. 나는 속으로 웃었어. 정말 끝까지 이러는구나. 10분쯤 지나서 나는 눈을 떴어. 아, 여기가 어디지? 집이에요. 쓰러지셨어요. 쓰러졌어. 네. 이제 괜찮으세요?
잘 모르겠어. 그럼 방에 가서 쉬세요. 그게 끝이었어. 병원에 가자는 말도 괜찮냐는 진심 어린 걱정도 없었어. 그저 방에 가서 쉬라는 말뿐. 나는 그날 밤 결심했어.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끝낼지 계획을 세워야 했어. 그들이 절대 잊지 못할 방법으로.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 1년 동안 나는 치매 환자인 척 연기했고, 가족들은 내 재산을 하나둘씩 처분했어. 강남 땅, 분당 땅, 그리고 판교 땅까지. 모두 합쳐서 130억 정도였어. 그 돈으로 아이들은 각자 원하는 걸 했어. 수진이는 미국에서 호화롭게 살았고, 민준이는 사업을 크게 확장했어. 준호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고, 윤희는 명품 가방과 보석을 샀지. 나는 작은 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 쟁반에 담긴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밤이면 창문 밖을 바라봤지. 가끔은 정말로 내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가 싶더라고. 하지만 나는 멀쩡했어. 머릿속은 또렷했고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었지. 그들이 한 말, 한 행동, 모든 것을 다. 그러던 어느 날 태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어. 윤희가 받았지. 오빠 상태가 어때요? 비슷해요.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올라갈게요.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오빠 보고 싶어요. 윤희는 전화를 끊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고모가 또 온대. 귀찮게. 민준이가 말했어. 괜찮아요. 어차피 아빠 상태 보면 의심 못 할 거예요. 윤희가 대답했어. 태경이는 다음 주에 올라왔어.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얼싸안았어. 오빠, 보고 싶었어. 나는 멍하니 그녀를 봤어. 누구지? 나야, 태경이. 동생, 내 동생? 응, 맞아. 태경이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 나는 고개를 돌렸어. 그 눈물을 보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 태경이는 며칠 머물면서 나를 돌봐줬어. 밥도 직접 먹여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이야기도 많이 해줬어. 물론 나는 알아듣는 척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함은 느껴졌어. 형수, 오빠 요양원 보내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날 태경이가 물었어. 아직이요. 집에서 돌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근데 형수 혼자 힘드시잖아요. 괜찮아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고모,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민준이가 끼어들었어. 그래, 그럼 됐어. 근데 오빠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어. 윤희와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지. 왜 그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오빠 땅들이 꽤 있었잖아요. 다 팔았어요. 네, 다요? 네. 관리하기 힘들어서요. 그 큰 땅들을 다 팔았다고요? 태경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 문제 있어요? 문제 있죠. 오빠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왜 함부로 팔아요? 함부로 판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판 거예요. 뭐가 필요해서요? 애들 교육비, 생활비, 여러 가지요. 그래도 오빠 동의 없이요?
오빠 상태 보셨잖아요. 동의를 구할 수가 있나요? 태경이는 화가 난 것 같았어.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었지. 법적으로는 윤희가 후견인이었으니까. 형수, 이건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내가 남편 재산 관리하는 게 잘못됐어요? 그래도 오빠 몫은 남겨두셔야죠. 오빠 오빠 치료비로 다 쓰고 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거짓말이었어. 병원비는 건강보험으로 거의 다 해결됐어. 윤희는 그저 변명하고 있었지. 태경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 그날 밤, 그녀는 나를 찾아왔어. 오빠, 자고 있어? 나는 눈을 떴어. 누구세요? 나야, 태경이. 태경이? 응. 오빠 나 기억해. 어렸을 때 같이 놀았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어. 잘 모르겠어요. 태경이가 한숨을 쉬었어.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 오빠, 혹시 뭔가 이상한 거 느껴? 형수랑 조카들이 오빠한테 잘해주고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저 멍하니 천장을 봤지. 오빤 아무것도 모르겠지. 미안해, 오빠. 내가 더 자주 올걸. 태경이가 내 손을 잡았어. 따뜻했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의 손이었어. 다음 날 태경이는 내려갔어. 떠나기 전에 윤희에게 말했어. 형수, 저 자주 올라올게요. 오빠 상태 확인하러요. 네, 그러세요. 윤희는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대답했어. 태경이가 떠난 후 나는 다시 혼자가 됐어. 하지만 이제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지. 먼저 변호사를 만나야 했어. 하지만 어떻게 나갈까? 윤희가 내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어느 날 밤 나는 몰래 집을 나갔어. 윤희와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다행히 아직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 있었어. 윤희가 미처 찾지 못한 비상금이었지. 몇 천만 원 정도. 그 돈으로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변호사가 물었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 내가 치매인 척 연기했다는 것, 가족들이 내 재산을 가로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것.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 그럼 치매가 아니시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멀쩡합니다. 연기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진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단서는 제가 일부러 틀리게 검사받아서 받은 겁니다.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저와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치매 환자처럼 보입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 확실히 정상적으로 보이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이미 후견인이 지정됐고 재산도 처분됐습니다. 이걸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되돌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남은 재산을 제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을 뿐입니다. 남은 재산이 있으십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보험금도 있고요. 나는 변호사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 아직 팔리지 않은 소액의 주식들, 그리고 생명보험금. 모두 합치면 10억 정도 됐어.
이 재산을 누구에게 주시고 싶으십니까? 제 수양딸에게 주고 싶습니다. 수양딸이요. 네. 이름은 정은서입니다. 은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 애 이야기를 해야겠네. 은서를 만난 건 10년 전이었어. 그때 나는 우연히 어느 고아원에 기부를 하게 됐어. 사업이 잘 돼서 뭔가 보답하고 싶었거든. 고아원에 갔을 때 은서를 봤어. 10살짜리 여자아이였어. 다른 아이들과 달리 조용히 구석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지. 뭘 읽나 봤더니 수학 문제집이더라고. 공부 좋아해? 내가 물었어. 네. 장래 희망이 뭐야? 의사요. 왜?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어. 이렇게 어린 아이가 남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니.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힘들겠네. 괜찮아요. 저는 강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자주 고아원을 찾았어. 은서를 보러. 그 애와 이야기하는 게 좋았어. 집에서는 아무도 나랑 대화하지 않았지만 은서는 달랐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도 해줬어. 아저씨,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잘했네. 감사해요. 아저씨가 사준 문제집 덕분이에요.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저한테는 대단한 거예요. 아저씨는 제 은인이에요. 은인.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 내 가족은 나를 지갑으로만 봤는데 이 아이는 은인이라고 불러줬어.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은서는 더 가까워졌어. 나는 그 애의 학비를 대주기 시작했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은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합격했어. 아저씨,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아저씨가 항상 응원해 주셨잖아요. 저한테는 아저씨가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 내 친아들은 나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아이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줬어. 나는 은서를 수양딸로 입적했어. 법적으로 내 딸이 되는 거지. 윤희는 반대했어. 왜 남의 애를 우리 호적에 올려요? 이 애가 불쌍해서. 불쌍하면 돈이나 주지. 왜 입적까지 해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상관없어. 결국 은서는 내 수양딸이 됐어. 하지만 윤희와 아이들은 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명절에 와도 무시했고 말도 제대로 안 걸었어. 은서는 그래도 늘 밝았어.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미안하구나. 왜요?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어요? 저는 행복해요. 나는 은서에게 치매 연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그 애가 걱정할까봐. 다만 가끔 찾아올 때 내가 좀 이상하게 행동해도 놀라지 말라고만 했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해서. 병원 가보셨어요? 응, 괜찮대.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은서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지금 나는 그 은서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어. 남은 10억.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
은서에게는 의미가 있을 거야. 유언장 작성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 네, 부탁합니다. 며칠 후 유언장이 완성됐어. 거기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 내 모든 재산을 정은서에게 상속한다고. 그리고 이 유언장은 내가 사망한 후에 공개된다고. 나는 또 하나의 장치를 준비했어. 내 장례식에서 내가 직접 나타나는 것. 치매가 아니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 장례식에서 이 영상을 틀어주세요. 나는 미리 녹화해둔 영상을 변호사에게 줬어. 거기에는 내가 멀쩡한 모습으로 모든 진실을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 이건, 네, 제가 치매가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을 장례식에서 틀어주시고 유언장을 공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 아무도 내가 나갔다 온 걸 몰랐어. 나는 다시 평소처럼 행동했어. 멍한 표정으로 방에 누워 있었지.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 내 죽음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 오히려 기다려졌어.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석 달이 더 지났어. 나는 여전히 치매 환자인 척했고, 가족들은 여전히 나를 무시했어. 하지만 내 몸은 정말로 약해지고 있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따라서 아픈 것 같았어. 아버지, 식사하세요. 윤희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 고맙습니다. 왜 오늘은 대답을 해요? 평소엔 멍하니 있기만 하던데. 아, 네. 나는 다시 멍한 척했어. 윤희는 쟁반을 놓고 나갔지.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 이게 얼마나 더 계속될까? 내가 정말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저녁 가슴이 아파왔어. 처음에는 그냥 체한 줄 알았어.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지. 숨쉬기가 힘들었어. 윤희. 나는 간신히 거실로 나갔어. 왜요? 가슴이 아파. 또 시작이네. 괜찮을 거예요. 아니야, 진짜 아파. 그럼 약 드세요. 윤희는 관심 없다는 듯이 TV를 봤어. 나는 쓰러졌어. 이번에는 진짜로. 의식이 흐려졌어. 엄마, 아빠가 진짜 쓰러졌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 119 불러. 그제야 윤희가 놀란 것 같았어. 구급차가 왔고 나는 병원으로 옮겨졌어. 심근경색이었어. 나이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으니 당연한 결과였지.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어. 언제 퇴원할 수 있나요? 윤희가 물었어.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 윤희는 매일 와서 간병했어. 아니, 간병하는 척했지. 그저 앉아서 핸드폰만 봤어. 엄마, 제가 올게요. 어느 날 은서가 왔어. 오랜만이었어. 은서야. 아버지. 은서는 내 손을 잡고 울었어. 왜 이렇게 되셨어요?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이제 괜찮아.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 잃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은서의 눈물을 보면서 나도 울컥했어. 이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 은서야. 네, 아버지. 나 있잖아, 사실은. 말하려다가 멈췄어.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 사실은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 왜 갑자기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은서는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물면서 나를 돌봐줬어. 밥도 먹여주고, 책도 읽어주고, 손도 잡아줬어. 진짜 딸 같았어. 윤희는 은서를 못마땅하게 봤어. 은서 씨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피곤하시잖아요. 괜찮아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좋아요.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 나는 그걸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일주일 후 나는 퇴원했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똑같았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나는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갔고, 가족들은 다시 나를 무시했어. 하지만 이제 내 몸은 정말로 약해졌어. 심근경색 이후로 힘이 없었어.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어. 의사는 말했어. 스트레스를 피하세요. 그리고 약을 꼭 드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피해? 내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였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 나는 또 쓰러졌어. 이번에는 더 심했어. 구급차가 왔을 때 나는 거의 의식이 없었어. 심정지입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의사들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 아,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나는 살아났어. 기적적으로. 의사들이 살려냈지. 정말 위험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못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경고였어. 나는 중환자실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았어. 내 생명이. 은서가 또 왔어.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무서웠어요.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미안하다. 왜 사과하세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은서야. 네. 나 곧 죽을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느껴져. 내 몸이 말해주거든. 아버지. 은서야,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나는 은서에게 모든 걸 말했어. 내가 치매를 연기했다는 것, 가족들이 내 재산을 가로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 은서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 그럼 아버지가 일부러, 응, 미안해. 속여서.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알고 싶었어. 이 가족이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알았어요? 응. 그들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냥 돈만 원했지. 은서가 울었어. 너무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이 원래 그래. 아니에요.
전 아버지를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나도 알아. 그래서 내게 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해. 저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오래오래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고맙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했어. 내 인생에 대해, 은서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에 대해. 은서야, 부탁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내 장례식에 꼭 와줘. 그리고 끝까지 지켜봐줘. 무슨 일이 있을 건가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한 달 더 버텼어. 하지만 내 몸은 한계에 달했어. 어느 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있는데 가슴이 또 아파왔어. 이번에는 더 심했어. 나는 윤희를 부르지 않았어. 119도 부르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누워 있었어. 이제 됐어. 이제 끝내도 돼. 충분히 살았어. 눈을 감았어. 그리고 생각했어. 내 인생이 행복했나? 아니, 행복하지 않았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마지막에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까. 의식이 흐려졌어. 점점 더 어두워졌어. 그리고 장례식장은 조용했어.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지. 윤희, 민준, 수진, 준호. 그리고 친척들, 지인들. 영정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었어.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었지.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나 봐. 아버지. 민준이가 오열했어. 그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나왔어.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는 모르겠어. 아빠. 수진이도 울었어. 준호도. 윤희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어. 고인께서 편히 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이어졌어. 그때 은서가 들어왔어. 그녀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어. 아버지. 진심 어린 울음이었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지. 윤희가 은서를 째려봤어. 여기 왜 왔어요? 아버지 장례식인데 당연히 와야죠. 당신은 가족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가족이에요. 수양딸이니까요. 법적으로만 그렇지 진짜 가족은 아니잖아요.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어. 정장을 입은 변호사였어. 실례합니다. 저는 고인의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윤희가 물었어. 고인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장례식에서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언이요. 모두가 놀랐어. 네. 지금부터 고인의 영상 메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서 프로젝터에 연결했어. 그리고 영상이 재생됐지. 화면에 내가 나타났어. 멀쩡한 모습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태준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치매인 척 연기했을 뿐입니다. 뭐라고? 윤희가 소리쳤어. 영상은 계속됐어. 왜 그랬냐고요? 제 가족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저는 그저 돈을 대주는 존재였을 뿐이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
그래서 치매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제 가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치매에 걸리자마자 그들은 제 재산을 노렸습니다. 성년후 견인을 신청하고 제 땅을 하나둘씩 팔아치웠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 강남 땅, 분당 땅, 판교 땅. 모두 합쳐서 130억. 그 돈으로 아이들은 유학을 가고 사업을 하고 집을 샀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갇혀서 쟁반에 담긴 밥을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민준이가 소리쳤어. 거짓말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영상 속에 나는 서류들을 보여줬어. 땅 매매 계약서, 통장 내역, 모든 것이 다 기록돼 있었어.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제 가족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 한 명만 빼고요. 카메라가 은서를 향했어. 제 수양딸 정은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아이만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줬습니다. 제가 아플 때 손을 잡아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줬습니다. 은서가 울었어.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제 남은 재산 모두를 정은서에게 상속합니다. 주식, 예금, 보험금 모두 합쳐서 10억 정도 됩니다. 이 돈으로 은서가 훌륭한 의사가 되길 바랍니다. 말도 안 돼. 수진이가 소리쳤어. 말이 됩니다. 이것은 제 재산이고 제가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 또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윤희 씨, 민준 씨, 수진 씨, 준호 씨.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130억이나 되는 돈을요. 그걸로 만족하십시오. 윤희가 떨고 있었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심은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저를 속였습니다. 40년 동안. 영상이 끝났어. 장례식장은 조용했어. 너무나 조용했어.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 이건 말도 안 돼.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 하지만 남편이 치매였잖아요.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요. 이 영상이 증명합니다. 고인께서는 판단 능력이 있었습니다. 단지 연기하셨을 뿐입니다. 연기라니, 그럼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고인께서 누구를 속였습니까? 여러분이 고인을 속인 것 아닙니까? 변호사의 말에 윤희는 대꾸하지 못했어. 민준이가 나섰어. 변호사님, 이건 부당해요. 저희는 아버지를 돌봤어요.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음식도 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그게 다입니까? 손 한 번 잡아주셨습니까? 진심으로 걱정하셨습니까?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 이건 불공평해요. 은서 언니는 나중에 온 사람인데 왜 언니한테만 재산을 줘요? 불공평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130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 은서가 말했어.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 고마울 뿐이에요. 은서 씨. 변호사가 말했어. 고인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말할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내서 은서에게 줬어.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 사랑하는 은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두고 먼저 가게 돼서. 은서야, 너는 내 인생의 빛이었어. 어두운 터널 같던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지.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너는 내게 돈을 원한 적이 없었어. 그저 나를 아버지로 대해줬을 뿐이지.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넌 모를 거야. 이제 너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준다. 많지는 않지만 내가 의사가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훌륭한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도와줘.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그리고 행복해라.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아버지가 주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라. 사랑한다. 은서야. 아버지가. 은서는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어. 윤희와 아이들은 말없이 서 있었어.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 변호사님. 윤희가 말했어. 우리가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산이 없습니다. 고인께서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게다가 이 영상이 증거입니다. 하지만 또한 여러분이 소송을 걸면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여러분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사실도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윤희는 입을 다물었어.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어. 여기 유언장 사본이 있습니다. 원본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한 달 후에 재산 이전이 완료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 장례식은 그렇게 끝났어.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고 남은 건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와 수치심 뿐이었어. 은서는 영정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어.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랬어요. 그녀는 한참을 울었어. 진심으로. 윤희는 구석에 앉아서 멍하니 허공을 봤어. 민준이는 화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고 수진이와 준호도 따라갔어. 태경이가 은서에게 다가갔어. 은서야. 고모. 오빠가 많이 힘들었구나. 네. 미안해. 내가 더 자주 와서 돌봐줄 걸. 고모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오빤 내 오빠인데. 태경이도 울었어. 며칠 후 나는 화장됐어. 내 유골은 은서가 가져갔어. 그녀는 작은 납골당에 나를 모셨어. 아버지, 여기 좋죠?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은서는 매주 찾아와서 꽃을 바치고 이야기를 했어. 아버지, 오늘 병원 실습 봤는데요. 환자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 생각났어요. 아버지도 항상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은서는 정말로 훌륭한 의사가 됐어. 내가 물려준 돈으로 학비를 내고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의가 됐지.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 아버지, 제가 결혼해요. 아버지 봤으면 좋으실 텐데. 은서는 결혼식 날도 나를 찾아왔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저 예쁘죠? 오늘 아버지가 없어서 조금 슬퍼요. 그래도 아버지가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은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 아이도 낳았어. 딸이었어. 아버지, 손녀 데리고 왔어요. 이름은 태희예요. 아버지 성을 따서 지었어요. 은서는 딸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해줬어. 태희야, 이분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엄마를 사랑해 주셨고, 엄마가 의사가 되도록 도와주셨어.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너 보고 싶으실 거야.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 윤희와 아이들은 어떻게 됐냐고.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갔어. 130억이라는 돈으로 각자 살아갔지. 하지만 행복했을까? 나는 모르겠어. 민준이의 사업은 실패했어. 돈을 잘못 투자해서 반 이상을 날렸지. 수진이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쳤지만 결혼에 실패하고 돌아왔어. 준호는 그나마 나았지만 사고로 산 차를 망가뜨렸어. 윤희는 혼자 살았어. 큰 집에서 혼자. 아이들은 가끔 찾아왔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어. 돈이 떨어지니까 관심도 떨어졌나 봐. 태경이가 가끔 윤희를 찾아갔어. 형수, 괜찮으세요? 뭐가요? 혼자 사시잖아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윤희의 눈빛은 공허했어.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지. 어느 날 밤, 윤희는 혼자 앉아서 옛날 사진을 봤어.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내 사진. 당신, 미안해요. 윤희가 중얼거렸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없었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 윤희는 그날 밤 오래 울었어.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진심으로 울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을까?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사라졌을까?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내가 한 선택을. 40년 동안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어. 돈을 벌어다 주고, 집을 사주고, 학비를 대주고. 하지만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저 내 돈만 원했지. 그래서 나는 연기했어. 치매 환자인 척. 그리고 지켜봤어. 그들의 본색을. 결과는 예상대로였어. 아니, 예상보다 더 나빴어.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 재산을 가로챘어. 하지만 나는 마지막에 한 방 먹였어. 진실을 밝히고 내 재산을 진짜 나를 사랑한 사람에게 줬지. 은서, 내 수양딸.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내 경우는 달랐어. 피보다 마음이 더 진했어. 은서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돈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봐줬지.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사람들은 말할 거야. 내가 너무 잔인했다고. 가족을 시험했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해. 잔인한 건 누굴까? 40년 동안 나를 무시한 가족일까? 아니면 그 진실을 밝힌 나일까? 인생은 짧아. 그리고 한 번뿐이야. 그런 인생을 의미 없이 사는 건 비극이지. 나는 40년을 의미 없이 살았어.
하지만 마지막 1년 반은 의미가 있었어. 진실을 알았으니까.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어. 시간으로도 마찬가지야. 40년을 함께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그냥 동거일 뿐이야. 나는 이제 평화로워.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 그냥 조용히 쉬고 있어. 은서가 가끔 찾아와서 이야기해줘. 그녀의 하루, 그녀의 꿈, 그녀의 행복. 듣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 이게 내가 바랐던 거야. 내가 사랑한 사람이 행복한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 윤희와 아이들,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겠지. 130억이라는 돈으로. 그 돈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나는 모르겠어. 아마 아닐 거야. 돈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니까. 진짜 행복은 사랑에서 와. 진심 어린 관심에서 와. 따뜻한 손길에서 와. 그런 걸 그들은 몰라. 평생 모를 거야. 나는 그게 안타까워. 미워하지는 않아. 그냥 안타까울 뿐이야. 그들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다시 결혼할까? 다른 선택을 할까? 잘 모르겠어. 아마 비슷하게 살았을 거야.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살 수 있으니까.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어. 하지만 한 가지는 달리 했을 거야. 더 일찍 진실을 마주했을 거야. 40년을 기다리지 않고. 그래도 후회는 없어. 늦었지만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 있는 선택을 했으니까. 인생은 결국 선택이야.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지. 어떻게 살 것인지,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나는 마지막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어. 진실을 선택했고 사랑을 선택했어. 그게 면됐어. 이제는 정말로 쉴 수 있어. 은서야, 행복해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지는 거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돈보다 사랑이 중요해. 성공보다 관계가 중요해. 쌓인 재산보다 쌓인 추억이 중요해. 늦기 전에 깨달아. 나처럼 40년을 허비하지 마. 지금 당장 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지금 당장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 그게 인생이야. 그게 행복이야. 나는 이제 간다. 영원한 평화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곳으로. 안녕, 세상이여. 안녕, 내 가족이여. 안녕, 은서야. 사랑했어. 정말로.